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늘지 않았어요. 견딜만 합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진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중동전쟁이에요.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해요. 이거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있다.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조기에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쟁 중인 겁니다.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을까 없을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항상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소득도 같이 증가해요. 괜찮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싫지만 다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괜찮지 않습니까? 앞에 게 인플레이션 경제고요. 그 후자가 디플레이션 경제예요. 둘 다 나쁜 거지만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진다. 견딜만 합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24년 경제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인다. 지금까지 올라온 오르막은 견딜만 했던 거야. 근데 오르막이 다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이 남은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성장도 더 고착화되다 보니까 한 해는 견딜만 했는데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죠.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가난해진다.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5천만 국민이 가난해지는 게 사실이고 그게 가계가 가난해지는 특징이에요. 이 명목소득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우리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평균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그거마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고물가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작년에는 10만 원 소득이 있었다면 내가 국밥을 10그릇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소득은 여전히 10만 원인데 국밥 가격이 올라서 10그릇 못 사 먹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그대로일진 몰라도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이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입니다. 평균적으로 5천만 국민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가계가 힘드니까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소비할 수 없으니 기업은 어때요? 기업도 어려워져요. 매출이 안 일어나요. 특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구재 소비가 잘 안 일어날 것이다. 내구재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품이 반도체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23년 1,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입니다. 기업도 힘든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니까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요. 웃돈 주고 사옵니다. 비용이 늘어요. 매출은 안 늘어요. 기업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으니까 소비세가 거쳐요, 안 거쳐요? 세입이 주니까 세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부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해 가면서 정부마저 부채를 짊어질 수는 또 없어요. R&D 지출을 줄여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바로 중동전쟁이에요. 근데 이 중동전쟁이 어떻게 더 확전되느냐 아니면 조기에 끝나느냐. 우리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조기에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쟁 중인 겁니다. 중동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 된다.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확전될 수 있고 중동 국가, 미국, 유로피언 국가들이 참여한다든가 무기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세계가 둘로 갈라져 있는 시대에 전쟁이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장기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해요. 국제 유가가 22년에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는데 그럼 23년에 물가가 또 한 번 자극되고 10월에 그리고 또 자극된 물가가 안 잡힐 수 있어요.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면 7월 달에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6.8, 5.0으로 전망했어요. 근데 10월 들어서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이게 10월 10일 날 발표된 IMF 경제전망치니까 이 보고서는 미리 작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10월 5일 전까지 마지막 업데이트를 다 끝내요. 근데 중동전쟁이 확실히 굳혀지기 전 단계의 보고서입니다.
지금쯤에는 IMF의 20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마음속으로는 이게 더 상향 조정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몸의 80%가 뭘로 구성돼요? 물로 구성돼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80%가 뭘까요? 원유예요. 여기 있는 바닥 타일부터 이 모든 장비가 다 원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재화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 헤드라인 물가에서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인데, 에너지 물가만 일시적으로 자극될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근원 물가를 자극시켜요.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면 심지어 비료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비료도 원유로부터 나와요. 비료 가격 오르면 농업 환경에서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장기간 끈적끈적하게 지속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23년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 여러분께 제가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고물가가 제기됐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합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시장에서 또 여러 금융기관이 혹은 투자은행들이 곧 금리 인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더 들어오세요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게 결과적으로 헛된 기대가 형성이 되고 주식 투자 비중 늘렸다가 보니까 CPI 나오니까, 고용지표 나오니까, 제롬 파월이 연설하니까,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마다 다 뭐라고 해요? 금리 인하 없습니다, 금리 인상 남았습니다, 혹은 그런 징후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헛된 기대였구나, 오해였구나 확인하는 과정, 헛된 기대, 오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23년 주식시장의 모습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지만 그 주가의 흐름은 2500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24년 경제는 고물가가 더 지속돼요. 그럼 고물가가 지속되면 고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장기화되겠죠. 23년 6월까지만 해도 2023년의 금리 인상 흐름을, 미국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달 지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23년 10월 지점에는 또 이렇게 옮겨가 있을 겁니다. 계속 뭐 하는 거야?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고금리의 장기화,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더 장기화되고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는 변수들이 더 등장하고, 그럼 고물가가 더 장기화될수록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이게 24년까지 연장되는 흐름이고, 그게 연장된 흐름의 모습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24년 경제는 혹독하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꼭 자르지 말고 나가게 해주세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분명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자산 시장도 더 거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3년에 우리 한국 경기 침체 왔어요. 경기 침체 시작됐는데 집값이 떨어지다가 23년 하반기 들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했죠. 경기 침체인데 왜 집값이 반등합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주가 침체 온다, 집값 침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단적인 근거부터 드릴게요. 2020년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집값 폭등했잖아요. 주가도 폭등했잖아요. 22년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실물 경제는 22년이 좋았어요. 나름 좋았어요. 근데 22년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집값이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23년 경제가 실물 경제적으로는 경기 침체인데 자산 시장은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의 흐름을 같은 동치로 보시면 길을 잃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시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지 몰라도 상처의 흔적,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다. 우리 경제가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었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경제 위기 직전에 IMF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경제가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 실제 팬데믹 경제 위기가 일어났으니 실제 세계 경제의 흐름은 검정색과 같아요.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을 놓고 본다면 팬데믹
국립경제 위기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러우 전쟁도 이미 지워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상처의 흔적이 이만큼 규모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4년 경제는 24년 이전에 이런 두 가지 상처가 있기 전 단계를 다시 복구되기 어려워요. 그 전에 경제의 국면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되는 흐름, 이거를 상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첫 번째 코비드를 겪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코비드를 겪으면서 대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또 대봉쇄 하니까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신뢰하지 못해요. 또 언제 코로나19가 터질지 몰라. 뭐 이런 부담감에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해요. 소비자도 소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쌓여요?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저축액이 쌓여요. 저축액이 쌓인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위험감이 커지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소비 안 하고 혹시 내년에 더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저축을 늘려요. 기업도 지금 뭐 신규 투자해봐야 뭐해. 매출도 잘 안 일어날 텐데 차라리 신규 진출을 하지 않고 R&D 투자하지 않고 저축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실제 나타나다 보니까 코로나19는 지금에서는 끝났지만 또 리오프닝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거 끝난 게 아니네. 이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이. 결과적으로 이 세계 경제 국면을 봤을 때 중국 경제를 우리는 무시하고 볼 수 없는데 월드뱅크도 중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주황색의 흐름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이 세 번의 코비드를 겪으면서 아예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월드뱅크가 전망한 겁니다. 이게 상흔 효과예요. 그래서 24년 경제가 상처는 치유될지 모르지만 전쟁은 이미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의 흔적, 왜냐면 23년까지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됐었어요. 근데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을 만나요. 24년에는 또 다른 숙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 숙제도 못했으니 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르막길을 이만큼 올라왔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길인 거죠. 체력이 다 방전됐는데 24년을 정의해 본다면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 거예요. 전쟁이 만약에 확전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제 유가를 다시 급등시키고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정점을 찍었을 때가 22년입니다. 22년 2분기 정도가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 이후에 국제 유가의 흐름이 반영된 물가, 미국 기준으로 6월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거예요. 9.1%. 근데 국제 유가가 그 이후에 다소 하향 안정화됐었잖아요. 하향 안정화되다가 23년 들어서 중반쯤부터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했죠. 반등하는 흐름을 반영하듯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모두 미국 물가 마찬가지, 한국 물가도 마찬가지, 심지어 중국 물가마저도 바닥 찍고 상승세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다 보면 이거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동 전쟁이라는 또 다른 상처가 우리 세계 경제에 고착화되고 드리워진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제가 더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제시드렸던 국제기구들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전망과 스탠스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OECD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을 때 세계 글로벌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해 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지 물가는 안 잡혀요.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물가는 안 떨어져요.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 10,000원 주고 사셨어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올해 2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고물가니까 20,000원이 됐어요. 몇 퍼센트나 물가가 올랐습니까? 100% 올랐어요. 근데 20,000원에서 내년에 또 30,000원으로 오른다고 해볼게요. 몇 퍼센트 오릅니까? 이번에는 20,000원에서 30,000원이니까 50% 오르죠. 자, 물건의 가격은 10,000원 올랐고 10,000원 올랐으니까 이미 비싼 물건인데 또 10,000원이나 오르네. 물가는 안 잡혀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100%에서 50%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표 물가는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역시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통화정책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경제를 봤을 때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니 그 고물가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 2%에 가깝게 떨어질 테니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곧 할 수 있겠다. 혹은 금리 인하를 실제 단행하는 나라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지점에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돈의 유입이 일어나겠죠. 다른 겁니다. 이래서 다른 것이고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규모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규모, GDP 규모, 혹은 소비자의 소비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 정부의 예산 지출 규모, 순수출 규모, 이걸 다 더한 게 GDP 아니겠습니까? 그 규모가 생각보다 성장세가 주춤해진다 라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다만 경기 침체도 경제 위기랑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게 역성장하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 규모는 여전히 커져요. 그러나 커지는 속도가 주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커지니 자산시장 관점에서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은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규모가 아니라 가격인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은지 공급이 더 많은지를 보면 돼요. 근데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시점이 곧 오겠다. 24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또 기준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자산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금리 인하 곧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지점에 자산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으니까 돈의 유입은 뭐예요? 곧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발동하니까 자산시장의 분위기는 달리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중동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제 유가가 치솟는 그 국제 유가 흐름이 물가 상승률을 더 안 떨어뜨리게 막는 역할,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고금리가 더 지속된다 보면 이 전망치가 이렇게 나름 떨어져 줄 거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목표하는 물가 2%까지는 못 이룬다. 목표를 못 이룬다. 그러니까 고물가가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실물 경제의 위축은 더 올 수 있고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그 시점도 더 뒤로 지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동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걸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경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 요소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